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제 유가 수준이 벌써 100달러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증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을 한번 총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정의설 특파원께서 네. 미중 간의 마찰의 태양광의 관세 문제 이런 문제를 오랜만에 이렇게 거론하셨죠. 사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되고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찰도 태양광에 대한 관세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국내에서 속보성의 언론을 보면 많이 등장했던 어조지수가 국제유가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91달러, 서부 텍사스 중일로 91달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14년에 우리가 유류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에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국제유가 수준은 100달러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이게 이제 코로나 직후 때입니다. 이때 16달러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 2월 4일 날 거기에 몇 배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가의 상승 속도가 이게 빠른 것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습니다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플레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 개선과 함께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침내 1.93%, 9%를 돌파해서 1.92, 93까지 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만간 미국의 국채금리가 2% 돌파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하는데요. 벌써 가시권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의설 특파원께서도 인플레이션 주간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일 날 가장 관심 있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상은 한 7.2%. 네. 그리고 7.2%보다 우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1월 달에 여러 가지 속보성 관련된 인플레 지표를 보고 유가의 모습이라든가 또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패턴을 볼 때는 1월에 CPI 물가 상승률이 7.2%보다 웃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인플레라든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재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가 불거지다 보니까 과거보다 인플레 해지로서 기능이 약화되긴 했지만 인플레 해지에 대한 수요 급증하는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금과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한 4만 달러대에 이렇게 거의 근접해서 회복도 하고 그때 지금 4만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3만 5천 달러가 엊그제 일이었었는데요. 4만 달러가 넘은 것도 바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는 상태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직후에 WTI 가격이 16달러에서 91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모든 가격 변수 중에서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증시 개별 종목에서는 몇백 프로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가격 지표에서 측면에서는 코로나 직후 이후에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의 증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슈퍼사이클, 3대 슈퍼사이클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슈퍼사이클과 슈퍼스파이크 논쟁에서 강만 선수가 이렇게 스파이크 때리면 굉장히 다른 사람 리시버가 받을지 못할 정도로 세다 하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는 이런 슈퍼 스파이크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표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2년 만에 국제유가가 16달러에서 91달러 이렇게 올라간 것은
슈퍼 스파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슈퍼 스파이크와 슈퍼 사이클 간에 어떤 쪽이 우리 것처럼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입장에선 부담이 클까 하는 이런 측면에 많이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유가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에너지 구조라든가 생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가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는 슈퍼 사이클이 그래서 그 대응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에 급등해서 사실 대응이 어려운 슈퍼 스파이크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의 그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종전과 고유가 시대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유가가 올라갈 때는 대부분 다 경기적 요인, 세계 경기 요인인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작년 2분기에 피크아웃 많이 들으셨죠? 피크아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둔화 국면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요인을 감안하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다 비경기 요인이다.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는 매장량 한계 문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문제, 코로나를 머틀렉 내지는 미스매치 현상 이런 비경제적 요인이 많이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유 생산국들이 다른 데 수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미국과 중국과 경제 패권 과정에서 산유국들이 사실 그 수출을 좀 억제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 오펙 국가들이 대부분 다 가성비가 높은 이런 원유들이 다 캐는 상태에서 가성비가 나빠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요를 이렇게 자체 생산으로 대응하는 소위 아우타키적 성향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인이 크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요인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가 전망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계 경기 전망은 작년 2분기에 정점으로 해서 둔화 국면인데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먼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전망한 게 IMF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를 기점으로 지금의 유가 상승 요인은 경기적 요인이 이렇게 덜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성장률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10월 달에 전망했을 때 4.9%에서 이번에 1월 달에는 4.5%로 성장률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 미국이 포함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올해 선진국 성장률을 4.5에서 지금 3.9% 낮춘 요인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경착륙 유월적으로 올해 5% 밑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유가가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경제 요인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유가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매장량 한계 문제는 아마 이게 피크 세율에 관련해서 정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유가를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빠지고 있습니다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CO2 가스를 줄이지 않은 요거는 국제유가를 구조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IS 급진 수합화의 그 이렇게 제2의 그 이렇게 후계자, 제1 후계자는 원래 IS를 창시한 사람이고요.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환호하는 이런 그 수계 문제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점이 지금 다시 높아지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소지이고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빨리 끝난다면 유가가 하락하는 거고 오랫동안 지속하면 유가가 더 급등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문제, 오미크론 문제도 위드 코로나 문제 이렇게 간다면 머틀렉 현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유가를 상승하고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급등락 소지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측 기관들과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어떤 쪽으로 보냐 하면 단기적 측면에서는 두 요인, 원유 매장량 한계, 기후변화 이런 요인을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상승 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측 기관들은 $100 진입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15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게 150달러가 1년 후가 아닙니다. 올해 1분기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150달러 간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이 유가 문제가 이제는 피부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와서 지난 주말에 세계 외신들이 가장 어려질수록 유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국의 에너지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제히 재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유가 문제가 이렇게 되고 미중 간의 그 패권 마찰에서도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관세 문제가 오랜만에 부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각국의 경제 정책에서는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각국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가에 따른 인플레 문제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내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임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지금 한 3% 정도 되고 전문직 IT 같은 경우는 5% 정도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이달 그 10일에 발표되는 내일 모레 발표되는 1월 달에 CPI 상승률이 7.2% 본다면 네. 전문 전 앵커가 만약에 한국경제TV에서 임금 상승률이 한 5%다. 근데 소비자 물가상 7.2%다. 실질 소득은 감소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상태에서 이 인플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사실 그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예. 인플레를 꺾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이렇게 중앙은행의 정책에서 보면 고용 증대 인플레보다는 전부 인플레 쪽으로 이렇게 잡는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진행됐지만 WF에서는 자, 앞으로 5년 동안 이상기후가 인류의 최대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것 또한 에너지 정책과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당장 급한 게 가솔린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제 고통 지수를 이렇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략 원유 비축분을 풀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권고치가 비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개월치를 권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전략 원유 비축분을 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에너지 정책에서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인도도 여기에 협조하는 자세인데요. 우리는 아직 실행에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대체 에너지 문제입니다. 자, 태양광 풍력 조력 같은 대체 에너지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상기후 때문에 잘들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네. 우리가 이 용어상에서 보면 그냥 어떤 대선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상에서 보면 알리 백이다 해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 알리 백이다 해서 저도 그때 이 용어를 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1990년대 정부의 교육 변화 해보자 대우경제연구소 있을 때 민간에 이렇게 전문가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리백이라고 하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뉴얼 에너지, 그래서 100%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할 때는 알리 100 하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제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알리 100이다. 그 다음에 CF 100이다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26자 IPCC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라는 시청자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느냐가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에너지를 통해서 2050년에 탄소 제로로 가는 정책을 알리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F 100은 카본 프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본 프리는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든가 원전 사용을 복구해서 사실 탄소를 제로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전 복구가 가장 키워드인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각국들은 원전 복구를 통해서 알리 100보다는 CF 100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다. 그만큼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유가라든가 이런 것이 고유가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 반한 과정에서 지금
미중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에너지 정책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아리백과 CF100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고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같은 유가 상승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의 그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이렇게 토론이 더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워낙 이 알리백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선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국민들이 좀 비춰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알리백과 CF 간에 놓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알리백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2050년에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태양광 개발, 태양광에 주요했습니다. 현 정부 초기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얼만큼 주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초미세문제, 미세문제,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서 이렇게 각종 그 공해 문제 이런 것서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마지막 집권 기간에 그 많이 설치했던 태양 패널을 후속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후반 기간에는 자 CF100 쪽으로 해서 이 문제도 탈원전 정책에 탈원전 정책으로 했죠. 그리고 석탄 중단돼요. 자, 석탄 중단을 이렇게 할 때는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은 대체 에너지를 태양광도 효율이 안 나고 그다음에 원전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탈원 쪽으로 하고 석탄은 느닷없이 중단하겠다 하면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고소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유가 만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경제 분야의 그 정책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 정부가 알리백과 CF100 간에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유가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산 수입 의존도라든가 원유 수입 의존도가 하나도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중동산 두바이를 비롯한 이 수입 비중이 70%인데요. 지금 뭐냐 중동 지역에서는 바이든의 전략 원유 비축분의 한국 협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중동 오펙 국가들이 보복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IS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고려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고유가 문제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충격, 우리 국민들의 이 유가 수준에 대해서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92달러, 체감적 유가는 100달러에 진입했다 할 만큼 국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네. 과거 1990년대 교토 의정서라든가 이런 게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2050년 탄소 제로로 갈 때에 자 태양광과 같은 대천에너지 개발, CF100 같은 이런 논쟁, 지금 세계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논쟁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은 태양광 패널에 의한 효율성은 그렇게 높게 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면 그림 준비해 온 게 있죠?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리나라가 대체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대체 에너지 비율이 높은 것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도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이런 쪽에 통해서 2050년 탄소 제로로 가는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전부 원전 복구로 나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태양광 쪽으로 어떻게 한다? 탄소 어렵다. 석탄 중단 선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유럽과 마찬가지로 CF100 쪽으로 해서 원전 복구를 빨리 증대시켜야 된다. 원전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통해서 자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 이렇게 보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커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닥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네. 사실 작년 2분기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더라도 그 유사한 콰이자의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은 지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근데 정도 면에 있어서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낮은 정도, 낮은 수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 다 올라가죠. 비용 여건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지금 금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유가 올라가죠. 임금 상승 올라갑니다. 우리가 노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대재해법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노동자의 권한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생산성 증대보다는 사실 임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임금이 전부 신상고 현상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장률은 작년에 그 4%를 간신히 거쳤습니다는 대부분 다 지금은 올해 성장률은 3%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3% 지키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3월 달에 수정 전망을 할 거로 보면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4월 달에 3%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CPI 상승률은 지금 3% 후반입니다는 4%대로 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슬로플레이션이면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하는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 관계가 높은 국가가 사실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올해 세계에서 경제 이슈가 될 만큼 경쟁력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그 다변화되지 못하고 한쪽 부분에 북한 문제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되면 중국에 의해서 중국 경기 모습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좌우되는 그 천사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경제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올해 그 5월 달에 출범한 신정부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측면 노조의 권한이라든가를 볼 때는 한국에 보면 기업을 그 중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그 적대 정책, 현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출범하는 신정부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그 적대 정책을 볼 때는 한국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비용 여건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국제 그렇게 이렇게 그 예측 기관들이 우려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우려 차입니다는 우려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 가능성이 나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경제TV에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유가 상승, 무역 적자 작년 12월 달에 4억 5천만 달러 적재됐습니다. 네. 이것이 1월 달에는 한 50억 달러에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캐시프로, 외화 캐시프로 상에서 무역 적자가 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재정분의 적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미국 경제하면 쌍둥이 적자, 트윈 데피시트 시어리라고 해서 미국 경제 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구조로 정착할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재정 적자에 무역 적자도 하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 외화 캐시프로라든가 국내 그 캐시프로 입장에서는 좀 상당 크레딧 크런치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지금 한국 경제에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지금 금통위 위원들은 추경 등의 재정 지출의 인플레이가 우려된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이렇게 그 유가가 상승하는 속에 그동안 그 8월 달, 작년 8월 달, 11월 달, 올해 1월 달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잡았느냐? 물가 잡지 못하죠. 3.8 더 올라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면 가뜩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금통위 입장에서는 자, 재정 부분에 지출을 증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정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오락가락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유가 상승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층을 미리 예고했다면 작년 8월부터 우리의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대 지금 동학개미분들 얼마큼 힘듭니까? 이런 쪽에 이렇게 뭐가 우리 경제가 잘 된다고 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용 여건 악화돼서 한국 경제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서는 정책들이 모여야지 금통위원들은 재정을 두들기고 재정은 뭐냐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적당치 않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이런 당면한 사태, 자 앨런 회장이
이 물가도 잡고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1980년대에 제2차 얼쇼기에 국제유가 상승했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때 아서레포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할 때 성장 기반도 올리고 물가도 잡기 위해서 앨런판 소위 모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이라 해서 신경제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 한은은 이제부터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말 때 올리고 또 무슨 화가 났는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은 좀 경제 환경이 변했으니까 과거 경제 이론과 대책에 좀 집착하지 말고 앨런 회장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같은 새로운 경제 구상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기를 간절히 좀 바라게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 수준이 100달러에 진입한 가운데 과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